유대인은 십계명을 지켜라. 살인마에게 준 노벨 평화상. 내가 한국에서 매우 안타깝게 느낀 것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노벨상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애착이었다. 노벨상 콤플렉스. 물론 이것은 제도권 교육과 언론들이 주입한 결과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를 팔아 번 돈으로 불투명하고 주관성이 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그 상이 과연 그렇게 귀중할까? 물리학과 같은 분야의 노벨상 심사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하자. 그렇다면 평화상을 주는 기준은 무엇일까? 물론 수상자들 중에서 테레사 수녀나 버마 아웅산 수치처럼 교회의 자선 사업이나 자국의 민주화에 실제로 기여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수상자 명단을 훑어보면 평화상이 아닌 전쟁상을 받아야 할 자들의 이름들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러일 전쟁 이후에 평화협상을 주관한 공로로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자. (1898년에) 쿠바 침략에 앞장서고 1904년에 중남미 국가가 정치를 그릇되게 할 경우에 미국이 간섭해야 한다는 새로운 독트린을 발표하고 한국의 독립을 도와달라는 호소에 그 무력한 나라를 우리가 도와줄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던 철저한 인종주의자, 침략주의자 루즈벨트. 평화상을 준 사람들은 과연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또 칠레에서의 피노체트 쿠데타를 지휘한 미국의 헨리 키신저에게 베트남 평화조약의 협상 공로로 헨리 키신저 1973년에 평화상을 준 것은 평화에 대한 조롱 아니면 무엇인가? 이들의 경우보다 사람들을 훨씬 더 놀라게 한 것은 1978년에 이스라엘 국무총리 메나헴 베긴의 평화상 수상이다. 팔레스타인 난민과 가자, 서한 지구 점령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이집트와 평화조약을 체결했다는 수상의 명분도 의심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베긴의 과거는 의문을 일으킨다. 1940년대 베긴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수천 명의 아랍인과 영국인 그리고 동료 유대인들을 살육한 유대인 극우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폴란드의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법학부를 졸업한 베긴은 학창시절부터 정치학생이자 열병가로 이름나 있었다. 베긴, 정치학생. 그가 입단한 정치단체는 이른바 베타르 청년단이었는데 그 단체의 신념은 수정주의적 시온주의였다. 그들의 표현으로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둘러싸인 시온주의 운동으로부터 모든 좌파들을 추방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들을 추방하여 유대인의 국가의 기반인 대다수의 유대인 인구를 이민을 통해 보장하자는 이야기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수정주의자들에게 타도의 타깃으로 지목된 좌파들은 공산주의자나 좌파적 사회주의자도 아닌 시온주의자라는 민족주의적 신념의 일정 부분을 조건부로 받아들인 개량주의적, 민주주의적 부르주아 성향의 중도 우파 사회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얼빠진 온건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조직된 베타르 청년단은 늘 군복을 입고 정렬된 대열도 행진하고 정규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당시의 독일 파시스트나 1945년 이후 남한의 서북 청년단을 방불케 했던 반군사 조직이었다. 영국의 위탁 통치를 받고 있던 1930년대 팔레스타인에서 베타르는 부단히 아랍인들을 공격한 한편 1933년 노동운동과 아를라 조로브 박사를 백주에 암살하는 등 동료 유대인에 대한 유혈도 서슴지 않았다. 젊은 시절의 베긴은 그 극우단체의 폴란드 지부장을 맡아 본격적인 폭력 수업을 받았다.
폴란드 동부를 1939년에 점령한 소련군에 의해 체포돼 반공활동 혐의로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진 백인은 1941년부터 대독전쟁에서 소련 동맹국이 된 폴란드의 시민권 소유자라는 이유로 석방되어 1942년 팔레스타인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백인은 베타르의 동지로 구성된 이르군이라는 유대인 극우 무장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 테러 활동에 착수했다. 활동의 목표는 테러리즘을 통해 아랍 주민들을 추방해 유대인만을 위한 팔레스타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1943년부터 팔레스타인을 위탁 통치한 영국 행정기관 습격과 영국인 암살 등의 테러 활동을 전개한 백인은 영국이 유대인 학살을 감행한 파시스트 독일과 전쟁 중이었다는 사실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르군보다 더 과격한 극우단체 레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히틀러에게 밀사를 보내 파시즘과 시온주의의 인종주의 원칙이 서로 같은데 비해 영국식의 자유주의는 우리의 공동의 적이니 전후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에게 할양할 조건으로 대형 공동 전선을 만들자고 제안할 정도였다. 유대인 학살을 줄 몰랐나 보지 히틀러가.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한 민족의 적이었지만 히틀러의 이념과 전체주의 국가구조는 유대인 극우주의자들에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이다. 뭐 알고 그랬다는 거야? 언제 알고? 영국인을 상대로 감행한 백인 휘하 이르군의 최악의 테러는 1946년 7월 22일 예루살렘의 영국군 본부인 다위당 호텔 폭파였다. 명령은 유대인의 주류 무장 조직 하나가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전신 하나가가 내렸지만 폭파 기획을 위반 실행한 것은 백인과 그의 극우단체였다. 호텔 지하에 폭발물들을 잔뜩 쌓아놓은 이르군은 폭발 예고를 호텔 데스크에 전화로 보내긴 했지만 예고한 뒤 20분 뒤에 폭발 괴금이 터져 호텔 직원과 투숙자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희생자 91명 중 17명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백인을 영웅으로만 보는 이스라엘 우파는 인명피해에 대한 유감조차 제대로 표하지 않았다. 91명 중 17명. 반대로 그 끔찍한 테러 사건으로 영국의 위탁 통치를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나 이스라엘 건국의 중요한 초석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에 어느 팔레스타인 자살 테러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1946년의 범죄 행위를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우파가 과연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리즘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나이당 테러 사건으로 무자비한 사륙자의 오명을 썼음에도 이르고는 유럽의 영국 대사관과 영국인이 투숙하는 호텔 등에 폭탄을 투척하거나 폭발물을 설치하는 등 국제적 테러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백인의 주요 희생자들은 영국인 등 유럽인들보다는 이르군에 의해 추방 내지 살육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이었다. 유대인이 대다수인 팔레스타인을 만들기 위해 이르군의 한 부대는 1948년 4월 9일에 아랍인 마을 데이르 야신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대부분 약 200명의 주민을 살육한 뒤 나머지를 추방했다. 만행의 의도는 아랍인 주민들에게 겁을 주어 자의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3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에 백인 휘하에 이르군 살육자들이 이처럼 크게 공헌한 것이다. 유대인 로비 단체들이 움직인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 영국 세력이 물러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백인은 곧장 정치인으로 변모하여 극우정당 헤루트, 현재 집권당인 리쿠드의 전신 헤루트를 창당했다.
중도 좌파가 주도했던 이스라엘 초기의 정국에서는 백인이 길을 펴지 못하지만 1967년 6.1 전쟁의 전승 이후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유대인 계통의 미국 대자본이 이스라엘에 상륙하자 점차 그구들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1977년에 드디어 집권한 백인은 이집트와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노벨상을 받은 다음 1982년 레바논 침략이라는 수건 사업에 착수했다. 약 2만 명의 아랍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이 전 세계적 비판을 받자 백인은 1983년에 하야하고 정치에서 은퇴했다. 평화상까지 받은 백인은 만년의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시피 해 죽음을 앞두고 거의 폐인이 됐다고 한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는 이미 금세 대가를 받기 시작한 셈이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황천에서 이미 희생자들의 원혼을 만나고 있는 백인을 매도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번쩍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다. 더 이상 외국의 그 번쩍거리는 권위에 마음을 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코가 막혀있지만 않으면 서구의 각종 상에서 썩고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얼마든지 맡을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화려한 권위의 실체를 알고 나서 주체적인 참된 세계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을 말살하라. 현재 일각에서 비판적으로 재인식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와 기때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단일 민족이라는 용어는 거의 성역 그 자체였다.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와 문화가 각각 상당히 달랐음에도 50년 전만 해도 제주도의 피난간 함경도 출신들이 제주 사투리를 도저히 이해 못해 일본말로 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단일성, 동질성은 우리 민족의 변치 않은 신성한 속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단일 민족이란 말이 아이누족, 오키나와 주민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까지도 우리 일본인과 단일한 존재로 취급하여 황민화하려는 일제의 프로파간다로부터 이식됐다는 사실을 아는 역사학자들은 냉소를 참고 단일 민족을 들먹이는 교과서의 어용민족주의적 궤변을 여태까지 그냥 받아들여야 했다. 황민화라는 일본의 프로파간다로부터 이식됐다는 사실. 이제 관제 민족주의의 마취가 풀려 단일성 신화가 상당히 후퇴한 것은 크나큰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일성 신화의 조작이 한국, 일본 관제 민족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권좌에 앉아있는 민족주의자들이 일치단결 총동원의 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명분이 없는 권력을 공고화하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자주 쓴 수법이다. 몇백만 명이나 되는 쿠르드족의 존재를 부정하여 터키 국민의 영원한 민족적 단일성을 외치는 터키의 어용민족주의잖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바스크족의 독자성을 전면 부인하여 바스크인들을 단순히 스페인 사람으로 봤던, 크다가 테러까지 불사하는 바스크인의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을 초래한 스페인의 관제민족주의나 이 차원에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유럽, 중동, 극동권의 어용민족주의자들보다 단일성의 신화를 훨씬 더 무리하게 추진해 결국 미증유의 끔찍한 문화적 파괴와 억압, 배제의 구조를 낳은 것은 이스라엘의 시온주의라는 관제민족주의다. 이스라엘 건국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아랍인의 대량 학살, 추방 등을 주도해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아랍인 차별, 억압, 학살의 선봉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경력이야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유대인 사회 내부에서도 단일성 신화를 바탕으로 한 억압, 배제, 차별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대족의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과 아랍권, 아프리카 등 출신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도 결코 만만치 않다. 19세기 말 유럽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들을 모방해서 시오니즘을 생산한 것은 유럽의 유대인인 아슈케나지족이었다. 이 용어의 근원은 히브리어의 독일 명칭인 아슈케나지인 만큼 아슈케나지들과 독일의 관계는 그야말로 각별한 것이었다. 15세기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동구 지역으로 진출하기 전 주로 독일에서 살았던 그들은 언어마저도 독일어위 문법을 골간으로 하는 이디시어를 썼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어의 위치에 오른 히브리어는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이 잘 구사하지도 못하는 교회의 언어였다.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슈케나지들의 성씨도 독일식으로 만들어지고 목장 일상 생활 습관도 상당 부분 독일의 도시빈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19세기 사회주의 혁명 운동가 입장에서는 독일 노동자와 연대를 쉬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던 이디시어가 유대인 프롤레타리아들의 국제성을 보장하는 진보에 유리한 것이었다. 유대인 국제 사회주의자 정당이었던 분투를 비롯한 유대인 진보 단체들은 이디시어를 공식 언어로 썼다. 그러나 이민족과의 연대라는 발상 자체를 거부했던 부유층 민족주의자인 시온주의자들에게는 이민족의 언어를 일상으로 쓴다는 것은 민족 타락의 징조일 뿐이었다. 이디시어로 된 유대인 세속문학의 전통이 오래됐다는 점이나 수많은 민요, 동화, 전설 등이 이디시어로 굽이 전승됐다는 점 등은 민족의 순수성을 주장했던 그들에게 하등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그들은 교회의 사어인 히브리어를 다시 인위적으로 뜯어고쳐 현대화한 다음 민족의 언어로 설정했다. 이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 국어다. 이디시어를 모국어로 했던 사람들이 마르크스나 로자 룩셈부르크, 칼, 카우츠키 등 유럽의 저명한 사회주의자들의 동문 저서를 쉽게 읽을 수 있었던 반면 히브리어밖에 몰랐던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 2세들에게 유럽의 혁명적 국제주의적 반전적 전통은 이미 완전히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유대인의 탈혁명화라는 시오니즘의 한 과제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실행된 셈이었다. 이스라엘은 건국 직후부터 아랍 세계와 외전을 벌이는 동시에 이디시어를 기반으로 하는 아슈케나지들과 내전을 시작했다. 이것은 전통 문화와의 내전이었다. 비국민적인 이디시어 신문 잡지들의 발행이 금지되고 이디시어 학교 극장 성립도 풀어댔다. 이디시어를 금지하는 건국 초기의 법령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칭 민주국가 이스라엘에서 유효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이디시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욕설과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기 일쑤였다. 유럽 유대인들의 1000년 역사를 전면 말살하려고 했던 그 관제 민족주의적 광란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차이가 없진 않지만 성황당을 파괴하고 전통굿 등을 미신으로 치부했던 새마을운동의 광풍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역사적 문맥은 달라도 통치자들이 원한 획일적 민족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회 상류, 중류층을 이룬 아슈케나지들의 유럽적 유산은 이 정도로 무자비하게 부정당했으며 이슬람권 출신의 유대인인 세파르디들에 대한 단일화 정책은 인종주의적인 문화유산의 말살 그 자체였다. 건국 초기부터 권력을 잡은 유럽 출신의 시온주의자들은 시온주의에 무관심한 반면 1000년 이상 같은 땅에서 살았던 아랍인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졌던 세파르디에게 잔혹한 세뇌적 단일 민족화 작전을 폈다. 동양화되어 후진적인 세파르디들을 시오니즘화, 근대화해서 아랍인들을 광적으로 증오하는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국민으로 만든다는 목적이었다. 일제 말기의 황민화 캠페인을 방불케 하는 시오니즘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랍어를 기반으로 하는 세파르디들의 고유 일상 언어는 이디시어보다 훨씬 철저한 금지와 폐지를 했다. 더불어 세파르디의 역사는 이스라엘 교육 과정에서 말살되고 말았다. 이스라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400쪽 중에서 이스라엘 인구의 절반을 이루는 세파르디의 역사에 할애된 것은 고작 9쪽이다. 동양에 대한 이스라엘 지배층의 오리엔탈리즘적 멸시의 깊이도 느껴지지만 이 역사 말살의 또 하나 주된 목표는 세파르디와 아랍인들의 평화적 공존 기억을 모두 말살해버리는 것이었다.
아랍인에 대한 증오의 이데올로기를 국민 통합의 바탕으로 삼는 이스라엘 지배층에게는 아랍권에서 유럽과 달리 반유대주의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 껄끄러운 사실이 없었다. 시오니즘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반기고 관대하게 대해주었던 아랍인들에 대한 그들의 배은망덕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세파르티들에 대한 파시스트적 동학 캠페인의 가장 반인륜적인 요소는 가장 악질적인 후진 분자로 분류된 일부 종교적인 세파르티들로부터 갓난아이들을 강요와 기만으로 빼앗아가 선진적인 유럽 출신의 시온주의자에게 입양시키는 2세 동화 작전이었다. 부와 권력이 없는 그리고 동양인으로서 서구 언론의 주목도 받기 힘든 세파르티에게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들이 원주민을 다루었던 수법을 그대로 적용한 셈이었다. 아슈케나지들의 이디시어와 그 언어에 관련된 풍부한 문학, 문화유산, 세파르티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법적 조치와 불법적 폭력 등 여러 가지 가혹한 수단으로 시오니즘적 단일 민족의 허구를 실현하려고 혈안이 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문화와 언어의 묘지다. 아랍인들에게 폭력으로 빼앗은 땅에서 허구적인 시오니즘 위주의 국사를 진실로 알고 인위적인 히브리어를 쓰고 3년간의 군복무 경험을 동질성의 주된 근거로 삼는 이스라엘의 단일화된 국민들이 살고 있다. 그들의 진지한 과거, 아랍권에서의 아랍인과의 조화로운 공정과 문화적 교류의 역사나 유럽에서의 국제주의적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 등 이는 시오니즘으로 세뇌된 그들에게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지한 과거 대신에 증오와 배제의 단세포적인 시오니즘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그들에게 미래가 있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시오니즘에 대한 철저한 해체 작업으로 억압과 배제의 업장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아랍인에 대한 적대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시오니즘은 유대인의 문화와 인류의 보편성의 원칙에 대한 반역이요 배신이다. 비극의 상업화, 홀로코스트. 대부분 근대성을 말할 때 그 특징으로 의문을 갖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를 든다. 근대성. 이 측면에서 근대의 요람임을 자랑하는 서구나 미국의 대중적 역사 기원은 과연 근대적일까? 합리성을 내세워 다른 지역의 문화를 평가절하하는 구미에서조차 비판적 분석이나 다른 역사적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공공의 역사적 기억의 성역이 있다. 다름 아닌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600만 명의 유대인이 파쇼에 의해 대학살된 사건이다. 이는 세계사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전제, 인류가 저지른 그 어떤 가혹행위와도 견줄 수 없다는 태제, 히틀러가 자행한 범죄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주장 등을 엎고 아무런 비판 없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어릴 때부터 교과서와 영화 등의 매체로부터 주입된 홀로코스트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외경도 한몫하지만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 뜻을 약간이라도 상대화하는 듯한 기미를 공석에서 보이면 곧장 홀로코스트 부인주의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학술 대중매체에서 발언권을 갖기가 힘들다. 마치 중세 유럽의 지식인들이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예리한 반언으로 독진죄, 기독교의 신을 모독하는 죄목에 걸려 사회로부터 출척당한 전 근대적인 현실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교과서와 각종 매체들이 주입하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정말 세계사의 전대미문의 유일한 무비의 대형 범죄였을까?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대인 학살은 매우 끔찍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00년 동안 유럽 절대왕권과 자본주의 국가들이 비서구권에 대해 저질러온 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의 비극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다. 유럽인들이 미주 대륙의 토착 인구에 쓴 무기와 이들을 노예화한 것, 그리고 새로운 유행질환과 알코올에 의한 대학살이 그 예다.
500년 전 유럽인들이 미주를 침략할 즈음 현재 미국 영토에는 약 1,500만에서 2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인디언 인구는 약 25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토착 인구가 거의 7, 80배로 줄어든 배경에는 수많은 계획적 삭살과 강제 퇴거, 새로운 유행병의 노출과 각종 학대가 있었다. 인디언 종족 섬멸이 처음부터 미국 정책의 목표였다는 것은 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자행한 홀로코스트보다 오랫동안 더 많은 희생자를 낸 인디언 학살의 역사야말로 더 큰 주목을 받아 배상과 사과 등의 조치로 바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과와 배상은커녕 인디언 학살에 대한 언급조차 주류 매체에서는 찾기 힘들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돼야 하는 희생자로 만들어진 데는 유대인 로비의 힘이 결정적이었다. 나치군에게 끌려가는 유대인들. 희생자 수나 의도성, 가혹성 등의 측면에서 보면 유럽인의 미주 대륙 토착 인구의 선멸작전이나 영국의 지배로 인한 인도의 황폐화, 19세기의 아사자 수는 1천만 명을 훨씬 넘었다. 영국의 아편 강매로 인한 중국의 아편 중독 유행, 희생자 수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등 유럽인의 초대형 조직 범죄들은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능가한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아리안족을 망칠 공산당을 만들었다는 믿음이었다. 믿음이었으며 그의 공산주의자 사냥은 유대인 사냥 못지않게 치밀하고 가혹했다. 히틀러가 학살한 약 1,500만 명의 슬라브 계통의 민간인 가운데 상당수는 공산주의자로서 희생됐다. 유대인 학살은 종족 단위의 선멸작전으로서도 유일하지 않았다.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은 적이 없는 집시들도 학살당한 운명에 놓여 있었다. 약 50만 명이 희생됐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그토록 교육이나 미디어에서 마치 유일한 것으로 강조됐는가? 유대인 학살이 이토록 신성화한 배경에는 미국인의 인종주의적, 반공주의적 사고의 패턴과 함께 무엇보다 실리 계산이 깔린다. 인디언이나 집시에 대한 각종 차별이 아직까지 심하고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주류 사회에서 악마시 되는 마당에 그들에 대한 범죄를 세계사의 최악의 학살로 지정하기는 어려웁니다. 더군다나 인디언은 적지 않은 배상 요구까지 잇따를 수 있기에 보통 껄끄러운 문제가 아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이 현재 백인 중산층으로 간주된 유대인들이야말로 모범적인 희생자의 역할을 맡을 만한 적임자가 아닌가. 그들에게 배상을 지불하는 쪽이 미국이 아닌 독일이라는 사실도 작용한다. 노르만 핑켈슈타인이라는 뛰어난 미국 유대인 학자가 보여주듯 유대인들을 가장 존중돼야 하는 희생자로 만든 데는 유대인 로비 단체의 힘도 크게 작용했다. 유대인 로비 단체들은 홀로코스트의 신성화로 큰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홀로코스트의 신성화. 핑켈슈타인의 2000년도 베스트셀러 홀로코스트 산업에 따르면 1967년까지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세계적으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유대인 거부들이 소유하는 매체에서조차 홀로코스트를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만들 시도를 하지 않았다. 수많은 나치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소독과 미국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항 없이 수용소에서 죽은 희생자들을 나약한 비겁자로 보는 당시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적 통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7년의 6.1 전쟁에서 전체 아랍권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능력을 발휘한 이스라엘이 그해 이후에 미국에 가장 가까운 맹방, 전체 아랍권을 군사적으로 제압, 가장 가까운 맹방이 되자 유대인 계통의 매체에서 홀로코스트 이야기들이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계 최악 비극의 희생자로 묘사해야만 세계 최악인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경력 비판을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홀로코스트 성역화가 주류 담론의 자리를 차지하자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어떤 비판도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의 모독으로 여겨져 주요 언론에 등장할 수 없게 됐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파슈 시절의 독일에 못지않게 팔레스타인인 탄압과 각종 학살을 저질러 왔다. 홀로코스트 부각 작업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 로비 단체들의 탐욕이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라면 유럽의 어느 정부도 사족을 못 쓰는 지금 상황에서 유대인 로비 단체들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정부에 턱없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있지도 않은 희생자의 이름으로 떼돈을 따내어 나눠먹는 것이다. 미국의 한 유대인 로비 단체는 스위스에는 휴면 계좌에 있는 홀로코스트 희생자 예금 3천만 달러에 대한 보상으로 몇백 배를 요구해 1998년에 12억 달러를 따내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외교 압력이 작용하기도 했다. 그 돈의 100분의 5도 희생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핑켈슈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홀로코스트 산업은 홀로코스트 이름으로 덧새 갈취를 하고 있는 셈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로서 홀로코스트 산업의 모독적인 비극에 이용해 분노에 이 같은 성역 계기에 나선 핑켈슈타인의 여정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국제적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저서는 미국 매체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거나 반유대주의적 서적으로 취급받아 자신이 근무한 뉴욕의 한 대학교에서 직장을 잃기도 했다. 유사 근대적 사회에서 말 그대로 이단으로서 출척을 당한 셈이다. 그러나 수없는 역경에도 그는 당당하다. 그가 홀로코스트 산업의 진실을 이야기한 것은 오랫동안 매체와 교육이 만든 성역에 눌리고 속은 세계인의 정신적 해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롯한 현재의 온갖 학살 희생자들의 권리 찾기 문제이기도 하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비극을 방패삼아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는 이스라엘의 만행을 저지하는 것이 그의 주된 목적이다. 유대인은 십계명을 지켜라. 요즘 몇 년 동안 지구촌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의례행위가 생긴 듯하다. 저녁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뉴스에서 거의 매일 빠짐없이 나오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다. 돌멩이를 던지는 혹은 돌멩이를 던지지도 않는 가무스름한 피부의 젊은이들이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쓴 하얀 피부의 젊은이들이 발사하는 실탄에 쓰러져 어디론가 실려가는 장면이다. 보통 이 장면을 보여준 뒤 CNN 같은 미국 주요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별다른 감정도 없이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이야기해주고 양쪽의 폭력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너무나도 객관적인 해설을 듣는 상당수의 미국 시청자들은 글쎄 양쪽에 문제가 있나 보다. 왜 어서들 화해를 못할까라는 너무나도 익숙한 생각을 잠깐 떠올리고 시끄럽고 실증나는 이 영원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다. 서구인들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을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꼽는 등 이스라엘 군경의 인간 사냥에 대해서 예리한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미국의 대중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비호론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영국에서의 여우 사냥이나 아프리카에서의 코끼리 사냥을 열렬히 반대하고 모피 착용과 상하의 상업적 이용 등을 혐오하는 진보 지형에 많은 미국인들은 하얀 피부의 젊은이들이 가무스름한 젊은이들을 사냥해서 실탄으로 죽이는 끔찍한 장면들을 왜 이토록 냉정하게 지켜보는가. 변변한 무기도 없어 고무총으로 이스라엘의 전차와 헬기에 맞서는 가무스름한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정도를 넘는 아나운서들의 거짓말을 왜 의심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가.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계에 속하는 나에게 가장 아픈 질문이지만 십계명 중 하나인 죽이지 말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듣는 적어도 들어야 하는 그 하얀 젊은이들이 왜 이토록 방아쇠를 쉽게 당깁니까? 이 문제들에 답하려면 햇빛 쬐는 그 남방의 땅에 하얀 피부의 점령자들이 어떻게 취해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 세계 패권을 확고히 100년 전에 유럽에서는 인종우열론과 사회 진화론을 사상적 바탕으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그리고 군국주의가 난무했다. 유럽 지배층의 상당 부분은 유대인들을 열등 인종으로 완전히 배척하거나
문화 종교적인 이질 집단으로 취급해 유럽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적 착취에다 민족적 차별까지 받는 유대인들 중에서 마르크스나 트로츠키 같은 사상가를 위시한 수많은 불온분자들이 배출되었으니 유럽 지배층의 반유대주의가 더욱 심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부로부터의 사회주의의 도전과 외부로부터의 반유대주의의 도전에 직면한 유대인 부르주아 지도층 일각에서 유대인들을 유럽 밖으로 추방하고 싶어하는 유럽 지배층의 일종의 맞불 작전을 펼칠 기획이 세워진다. 유대인의 빈민굴들이 유럽 정부들을 위협하는 잠재적 혁명의 화약고라면 차라리 유럽 밖의 땅을 택해서 그 황무지에서 정상적인 민족 국가를 만들자. 바로 이것이 유대인 국가론 1896년에 저자인 갑부 출신 헤르츠를 시조로 하는 시오니즘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헤르츠와 같은 초기 시오니스트, 시온주의자에게는 유대인들의 유서 깊은 고국인 팔레스타인이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영국령이었던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남미 아르헨티나의 원주민 거주지대에서 유대국가를 만드는 것도 차선책이었다. 그들이 결국 터키령이었던 팔레스타인으로 선택을 굳힌 데에는 민족사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근동에서의 터키 제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당대 세계 패권국인 대영 제국의 이해관계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과연 시오니스트들이 우간다나 아르헨티나 또는 팔레스타인에서 토착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초기 시오니즘의 문건에서 그 사실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00년대 팔레스타인 초기 유대인 정착종 건설의 표현은 땅 없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없는 땅이 서로 잘 만났다였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에서 엄연히 거주하고 있던 아랍계들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을까? 바로 그것이었다. 서구 우월주의와 인종주의 그리고 주변부 원주민들에 대한 식민 모국들의 무한한 멸시가 몸에 밴 유대인 부르주아 민족 지도자들에게는 미개한 팔레스타인 원주민 따위는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아랍계 부재 지주로부터 땅을 돈으로 사고 동물반도 못한 원주민의 폭거에 대해서는 터키나 1923년 48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신탁 통치했던 영국으로부터 보호받으면 된다는 지극히 식민주의적인 발상이었다. 이에 맞서 아랍인들이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자 유대계 정책민의 극우파가 영국 식민주의자의 비유 하에서 이르군이라는 악명 높은 민병대를 조직해 아랍인 마을들을 초토화하기 시작했다. 땅을 빼앗겨 인종차별을 받는 도시 최하층으로 전락하기를 싫어하는 불온 아랍인들이 총탄을 맞아 죽거나 국외로 추방돼야 한다는 것은 영국인과 이르군계 전문적 살인자들의 공동신념이었다. 똑같은 영국의 폭정에 시달린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위대한 비폭력주의자 마하트마 간디는 유대인들에 의한 공포정치를 신랄히 비판했지만 당대 유럽의 지성인은 대개 침묵으로 일관했다. 시위대를 총조준하고 있는 이스라엘군, 이들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시킨다. 식민지에서의 테러적 지배는 그 당시 세계의 일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팔레스타인에 쇄도한 유럽 유대인들을 양질의 쫄병으로 삼을 수 있었던 유럽 유대인 민족 지도자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세계 패권이 이동한 기회를 타서 이제 미국의 비호하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영국으로부터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이르군과 스테른의 갱 등 극우의 살인자 집단들이 영국인 병사의 납치와 암살, 건물의 폭파 등 노골적인 테러를 서슴지 않았다. 문명인인 영국에 대해 어느 정도의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면 동물반도 못한 아랍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였을까? 1948년 4월 9일에 이르군과 스테른의 갱에 의해서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 주민 전원이 살해된 데이르 야신이라는 팔레스타인의 한 마을 이름은 유대계 극우파의 잔혹성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다. 데이르 야신의 초토화 작전을 지휘한 이르군의 두목 메나임 베긴이 나중에 정치인으로 변신 1977년에 수상으로 당선되어 약 2,000~3,000명의
팔레스타인 망명자의 대량 학살로 이어진 레바논 침공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1980년 레바논 침공. 팔레스타인인들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 정치인들을 불신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르군이라는 학살자 집단의 정통성을 이어봐야 우익당, 리쿠드는 물론이고 서구에서 온건 집단으로 분류되는 노동당의 고위 당직자 중에서도 군 장교 경력과 참전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레바논 침략의 주역인 현직 총리인 메파 샤론은 물론 레바논 침략 당시에 군 첩보부를 이끌었던 그럼에도 보통 비둘기파로 분류되어 온 노동당 출신 전직 총리 바라크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없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적 엘리트는 전체적으로 학살과 군사적 폭력에 가득 찬 과거를 전혀 청산하지 못한 집단이다. 학살과 증오, 제국주의와의 미략을 배경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라는 군국주의 국가는 과연 아랍파트를 비롯한 부패한 지도부와의 야합이 아닌 팔레스타인 아랍인과 진정한 평화를 맺을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그럴 확률이 극히 적다. 그 이유는 첫째,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남녀가 똑같이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할 군대와 학교에서 철저한 세뇌 교육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교과서에는 유대 민족의 핍박과 저항의 역사가 장하게 그리고 매우 편협하게 묘사되지만 유대 민족의 핍박과 저항. 이미 반세기 넘게 수도도 가스도 전기도 없는 임시 수용소를 벗어나지 못한 약 150만 명의 팔레스타인 망명객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 그들에게는 이르군계의 극우 학살자들은 건국 영웅들이고 아랍인들은 여전히 야만적 미개인들이다. 일본인 어용사학자들이 조선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조선사회 정체론이나 조선인 체질 열등론과 같은 오리엔탈리즘적 괴설들을 이스라엘 교과서의 아랍인 관계 서술 부분에서 두루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고무총밖에 없는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을 상대로 그토록 쉽게 실탄을 발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00년 전에 초기 시오니스트들이 서구 제국주의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원주민 매천론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를 사로잡아 하나의 커다란 살인자 집단으로 만든다. 유대교의 가장 소중한 특징인 인명 존중을 완전히 포기한 서구 제국주의자의 아류인 그들을 과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들은 이미 유대족 전통과 무관한 무리다.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둘째 이유는 중동 석유의 점유에 혈안이 된 현재 미국의 집권층도 유대인 로비와 친이스라엘 자본, 군부의 영향에 좌우되는 대중매체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대중도 이스라엘의 폭력에 대해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구는 지난 반세기 아랍 민족주의, 민족운동 결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아랍인의 최소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그나마 입장을 조절했지만 이스라엘 중동에서의 제국의 천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시각은 아랍인을 포용하는 쪽으로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최근에 극우파 등장과 테러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 이스라엘의 지배층이 미국의 힘에 의존할 수 있는 한 그들로부터 진정한 평화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 민족 인권운동을 지원하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를 촉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는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아랍인들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근세 저항 운동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똑같이 제국주의 침략에 희생된 그리고 지금 희생되고 있는 한국인과 아랍인들이 서로 아픔을 잘 알아야 제국주의를 받쳐주는 하나의 기둥인 피침략자의 상호무지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구면 역시 훌륭한 책이야. 3부 하얀 가면을 벗자. 동양을 보는 서구에는 폴 존슨. 극우적인 책일지 진보적인 책일지 기대가 됩니다. 상대주의의 시대. 의도하지 않은 결과. 현대 세계는 1919년 5월 29일에 시작되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 그날 서아프리카의 프린시페 섬과 브라질의 소브랄에서 촬영된 일식 사진이 우주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증명해 주었다. 2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하던 뉴턴의 우주론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직선과 갈릴레오의 절대 시간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뉴턴의 이론을 토대로 유럽의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생겨났고 19세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과 자유 번영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뉴턴의 이론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강력한 망원경이 개발되자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히 수성의 궤도는 뉴턴의 물리법칙에 기초한 예측치와 100년당 43초만큼의 오차가 생겼다. 왜 이런 오차가 생긴 것일까? 1905년 26살의 유대계 독일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해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아인슈타인은 당시 베른에 위치한 스위스 특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한 이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거리가 줄어들고 시계가 느려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척도에 불과하다는 의미였다. 이것은 회화에서 사용하는 원근법의 효과와 유사하며 인류의 세계인식에 미친 영향면에서도 기원전 500에서 480년경 그리스인들이 원근법을 처음 사용한 사건에 필적할 만한 대사건이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적인 독창성과 예술에 비유할 수 있는 명석한 논증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다. 1907년에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질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는 MC의 제곱이라는 등식으로 요약되는 이 이론은 나중에 원자폭탄 개발 경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중력장을 포함하고 뉴턴의 물리학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 중이었다.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온통 아인슈타인의 연구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1915년 드디어 연구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런던에 전해졌다. 이듬해 본 영국이 솜강 유역에서 대규모 공격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의 논문이 네덜란드를 거쳐 케임브리지에까지 밀반입되었고 천문학 교수이자 왕립 천문학회 간사인 아서 에딩턴이 논문을 손에 넣었다. 에딩턴은 1918년 중력과 상대성 원리에 대한 보고서라는 논문을 물리학회에 발표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제시한 여러 방정식이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향하는 방법론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세 가지 검증 방법을 생각해냈다. 우선 태양의 표면을 스쳐 지나가는 광선이 1.745초만큼 휘어진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고전적인 뉴턴 이론이 제시하는 중력 편향보다 2배나 큰 수치였다. 실험을 하려면 일식을 촬영해야 하는데 다음번 일식은 1919년 5월 29일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이었지만 왕립 천문대장 프랭크 다이슨이 정부를 설득했다. 정부는 마지못해 프린시페와 소브랄 원정대에 1000파운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1919년 3월 초 원정대가 떠나기 전 천문학자들이 그리니치 왕립대 천문대에 있는 다이슨에 왕립대 천문대 다이슨의 연구실에 모여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누었대요. 그리니치 천문대는 1675년에서 76년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한 건물이다. 뉴욕이 한창 중력에 관한 일반 이론, 뉴턴이 한창 중력에 관한 일반 이론을 연구하고 있던 것도 1670년대 중반 무렵이다. 에딩턴의 조수로 원정대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던 코팅엄이 오싹한 질문을 던졌다. 만일 일식 사진으로 확인된 측정값이 뉴턴의 값도 아인슈타인의 값도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값의 2배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문대장인 다이슨이 대답했다. 그러면 난 미쳐버리고 자넨 혼자 집으로 돌아가겠지. 에딩턴은 노트에 실험의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5월 29일 아침
프린시페 섬에는 천둥 소리와 함께 엄청난 폭우가 몰아쳤다. 구름이 걷힌 것은 오후 1시 30분 일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촬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8분 정도였다. 난 건판을 바꿔 끼우느라 일식을 보지도 못했다. 우리는 16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 뒤 에딩턴은 6일 동안 하루에 2-3장씩 사진을 모두 현상했다. 6월 3일 저녁 하루 종일 사진을 들여다보던 에딩턴이 코팅엄에게 말했다. 코팅엄, 자네는 혼자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네. 아인슈타인이 옳았던 것이다. 원정대의 관측 결과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검증 가운데 2가지를 만족시켰다. 이 2가지는 1922년 10월에 있었던 일식 기간에 캠벨이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엄격성을 고집했다. 그는 적색 편의의 존재에 관한 3번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론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인슈타인은 1919년 12월 15일 에딩턴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효과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 이론은 모두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적색 편의는 1923년 윌슨산 천문대에서 관측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험 증거가 꾸준히 쌓여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1979년에서 80년에 확증된 준항체성의 중력 렌즈 효과였다. 중력 렌즈 효과는 외계의 빛이 지구까지 오는 동안 거대한 천체의 중력장의 영향을 받아 굴절된 현상이다. 당시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 영웅은 존경과 감탄의 대상이었다. 빈대학의 젊은 철학자 칼포퍼는 검증 과정은 대단한 경험이고 지성의 발달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바 있다. 칼포퍼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인슈타인이 단호하게 했던 이야기다. 그는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이론은 옳지 않다고 얘기했다. 그런 태도는 마르크스, 프로이트, 아델러 그리고 더욱더 극단적인 형태로 이들의 신봉자들이 추구했던 독단론과는 전혀 다른 태도다. 아인슈타인은 결정적인 독단론, 아인슈타인은 결정적인 실험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실험의 결과가 예측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론을 확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이론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겠는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에딩턴이 원정 관측을 떠난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1919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신문의 머릿기사나 사람들의 얘기거리도 온통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관한 거였다. 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이만큼 큰 화제가 된 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6월부터 긴장감이 점차 높아졌다. 마침내 10월이 되자 공식 발표를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로 런던 왕립학회 회의장이 가득 찼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마치 그리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고 적었다. 우리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신의 뜻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종의 합창단이었다. 무대 자체가 극적인 성격을 띠었다. 전통에 따른 의식이 진행되었고 뒤편에는 뉴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200년 만에 처음으로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과학 일반 개념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상의 위대한 탐험이 마침내 닻을 내렸다. 바로 그 순간부터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그를 초청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다. 수십억 인류가 생각에 잠긴 아인슈타인의 모습에 친숙함을 느꼈고 아인슈타인을 전형적인 자연 철학자로 인식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사회 모든 영역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점차 쌓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은 나중에 칼 포퍼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명명한 뜻밖의 상황을 낳았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뉴턴의 개념을 통해 세계를 이해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뉴턴의 개념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 쏟아져 나왔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요약했다. 상대성 원리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물리적 현상의 총체성은 어떤 특성을 띠는데 이 특성에 따르면 절대 운동의 개념을 도입할 만한 근거가 없다. 좀 덜 정확하지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절대 운동은 없다는 것이다.
몇 년 뒤 미국 건축가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는 일본인 예술가 이사무 노구치에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정확히 249자로 설명하는 전보를 보냈다. 이 전보는 요약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걸작이라 할 만했다. 요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걸작.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사람들 대부분이 직선과 직각으로 구성된 뉴턴 물리학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상대성 이론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우함을 안겨주었다. 절대 시간과 절대 거리는 권자에서 물러났다. 사람들은 운동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갑자기 천체 운동에서 확실성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슬픈 어조로 엎조리던 햄릿의 말처럼 세계는 뒤죽박죽이 되었다. 회전하던 지구가 축에서 벗어나 기존의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는 다른 우주 속으로 내던져진 상황과 같았다. 1920년대 초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믿음이 처음으로 대중에까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시간과 공간, 선과학, 지식과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다. 상대성 이론을 상대주의와 혼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대성 이론을 상대주의.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상대성 이론을 상대주의로 오해한 사람들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매우 낙담했다. 그는 무차별적인 보도와 발표 오류에 당황했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연구 때문에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처럼 보였다. 1920년 9월 9일 아인슈타인은 동료 막스 보른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뀌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내 손으로 발표한 모든 것이 신문지상에서 야단법석으로 바뀌고 만다네. 아인슈타인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을 굳건하게 믿었다. 연구에 바친 일생은 진리뿐만 아니라 확실성을 추구하는 여정이기도 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가 객관적인 영역과 주관적인 영역으로 구분되고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한 진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과학적인 의미에서 그는 결정론자였다. 1920년대만 하더라도 그는 양자역학에서 나온 불확정성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싫어했다. 1955년에 죽을 때까지 반평생 물리학을 통일장 이론에 단단히 묶어놓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을 통해 불확정성의 원리를 반박하려고 했다. 그는 보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주사위 놀이라는 신을 믿는다면 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완전한 법칙과 질서를 믿는다네. 난 대강의 추측으로라도 그 세계를 알고자 애쓰고 있네. 그 세계가 존재한다고 확실히 믿고 있네. 하지만 누군가 더 확실한 방법이나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추측보다 더 구체적인 근거를 발견하길 바라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1920년대에는 물론 그 후에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지 못했다. 상대성 이론을 정리한 방정식이 파괴적인 핵전쟁을 불러오는 상황을 지켜보았듯이 병적인 현상으로 보았던 도덕적 상대주의가 세상에 횡행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도덕적 상대주의.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범한 시계 수리공으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하게 됐다. 1919년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인물로 등장한 사건은 위대한 과학 혁신자들이 인류에 미친 이중의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배력을 확장시켜 주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사상까지 바꿔 놓았다. 이 두 번째 영향은 대개 첫 번째 영향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과학 천재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정치가나 군사 지휘관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큰 충격을 줍니다. 갈릴레오의 경험주의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의 밑거름이 된 17세기 자연철학을 탄생시켰다. 뉴턴 물리학은 18세기 계몽주의의 근간이 되었고 현대 민족주의와 혁명정치를 탄생시켰다. 다윈의 적자 생존 개념은 계급투쟁이라는 마르크스주의 개념과 히틀러주의를 낳은 인종철학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다윈주의 사상이 정치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상대성 이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20세기 역사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했다. 아인슈타인이 무심코 휘두른 상대성 이론의 칼날은 유대 기독교 문화와 도덕과 신념이라는 전통적인 뿌리에서 서구 사회를 잘라내버렸다. 다른 과학 이론보다 상대성 이론의 영향력은 더 강력했다. 상대성 이론의 등장 시기가 프로이트 심리학이 대중에게 보급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에딩턴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입증하고 있을 무렵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이미 50대 중반이었다. 지금부터 끝까지 독창성이 넘치는 프로이트의 저작은 대부분 19세기에 완성되었다. 꿈의 해석은 상대성 이론보다 20년이 앞선 1900년에 간행되었다. 그는 의학계와 정신의학계의 유명 인사이자 뛰어난 논객으로 프로이트 학파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이미 수제자 칼 융과 신학 논쟁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야 비로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참호전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생긴 포탄 쇼크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사례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프로이트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훌륭한 군인 가문의 자제로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여러 차례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겁쟁이도 아니었고 미친 사람도 아니었다. 프로이트는 약물 투여나 야단치기, 전기 쇼크 같은 극단적인 처방보다 더 세련되어 보이는 정신분석요법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전쟁이 길어지자 극단적인 치료법의 치유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런데도 극단적인 처방은 더욱 과용되었고 강도 또한 계속 세졌다. 전기 쇼크에 사용하는 전류가 높아지면 치료 중에 사람이 죽기도 했다. 마치 종교 재판의 희생자처럼 더 이상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다. 전쟁이 끝난 뒤 환자 가족들은 군병원, 특히 빈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자행된 잔혹행위에 치를 떨었다. 이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1920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프로이트에게 조언을 구했다. 뒤따른 논쟁은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일은 프로이트가 원했던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직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프로이트에게 1920년은 획기적인 해였다. 그의 베를린에서 처음 정신의학 전문 병원이 문을 열었고 어니스트 존스가 국제정신분석학 회지를 간행하기 시작했다. 존스는 나중에 프로이트의 전기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프로이트의 저작과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마치 프로이트의 이론을 새로 발견한 것처럼 굴었다. 헤이블록 앨리스의 말처럼 당시 프로이트는 과학자가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였다. 프로이트는 이 말에 붕괴했다. 그 80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프로이트가 시술한 치료법은 대체로 값비싼 실패작에 불과했고 환자를 치료한다기보다는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다독이는 데 적당했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핵심이 된 여러 개념이 생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신분석학의 개념은 실제로 멘델의 법칙이나 유전에 관한 염색체 이론, 선천성 대사장애, 호르몬의 존재, 신경 자극장치 등이 발견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이론은 이 모든 생물학의 원리 앞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다. 피터 매더워의 말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은 최면술이나 골상학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정신분석학의 몇 가지 진실이 단편적으로 담겨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이론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소장학자였던 칼 포퍼가 지적한 것처럼 과학적인 입증에 대한 프로이트의 태도는 아인슈타인의 태도와 아주 달랐고 오히려 마르크스의 태도에 가까웠다. 정신분석학은 경험을 통한 검증과 반론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 이론 안에 모든 것을 흡수해버렸다. 따라서 도무지 검증이라는 것이 불가능했다. 마르크스의 추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가 발견되면 곧바로 이론을 수정하여 반론을 수용했다. 그리하여 프로이트식 믿음의 총체는 형성기에 있는 종교체계처럼 계속해서 커지며 다른 모든 것을 포괄해버렸다. 예상했듯이 융 같은 내부 비판자는 이단으로 취급받았고 헤이블록 앨리스 같은 외부 비판자는 이교도로 간주되었다. 사실 프로이트는 20세기 메시아적 지도자의 모습을 최악의 형태로 구현하고 있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 자신의 과학자로서의 위신을 훼손시키는 앨리스의 비난을 고도로 승화된 저항으로 간주하고 무시할 수 있었다. 프로이트는 융과 갈라서기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동료가 반론을 제기하면 나는 그를 내 환자와 똑같이 다루는 경향이 있네. 그로부터 20년 뒤 반대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쳐넣어야 마땅한 정신질환자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소비에트 연방에 널리 퍼졌다. 정치억압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상한 새끼네. 글 이상하게 쓰네. 프로이트의 저작은 과학적인 가치는 거의 없었지만 문학적인 면에서는 매우 뛰어났고 상상력도 풍부했다. 그의 독일어 문체에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다.
프로이트는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수여하는 괴테상을 받기도 했다. 프로이트의 글은 번역하기도 쉬워서 1920년대에는 프로이트의 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산업을 형성하게 됐다. 하지만 이 새로운 문학적 성과물은 너무도 방대했다. 정신분석학이 인간의 행위와 경험의 드넓은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지식에 숨겨진 구조를 믿는 영지주의자였다. 자신이 확립한 방법을 통해 숨겨진 지식의 구조를 사물의 표면 아래에서 분간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꿈은 이러한 여정의 출발점이었다. 꿈은 신경증의 증상과 구조와 같다. 신경증처럼 기묘하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정신분석학에서 이용하는 자유현상과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면 꿈의 명백한 내용뿐만 아니라 숨겨진 의미 잠재사고를 알 수 있다. 영지주의는 언제나 지식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중 프로이트가 펼쳐 보인 영지주의의 사상은 특히 다양하고 풍성했다. 그때는 모든 교양인이 그리스어와 라틴어 지식을 뽐내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프로이트는 고전을 인용하고 비유적인 설명을 덧붙인 듯 탁월했다. 프로이트는 제임스 프레이저처럼 신세대 사회 인류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신화에도 재빨리 손을 댔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가 처음 출版될 때는 1890년이었다. 프로이트는 꿈의 의미와 신화의 기능을 뒤섞은 혼합물에 성이라는 곳곳에 만연한 마약을 넣고 빚었다. 그는 성이 모든 인간 행동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했다. 전쟁으로 성에 대한 금기가 풀렸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대화에서 오가던 성적인 주제가 활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프로이트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는 문학적 재능뿐 아니라 세인의 관심을 끌어내는 저널리스트의 소질도 당분했다. 신조어를 만드는 데 능해서 인상적인 문구를 만들어내곤 했다. 동시대의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만큼이나 자주 새로운 단어와 관용구를 내놓았다. 무의식, 유아, 성욕,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영등 콤플렉스, 죄책감 콤플렉스, 자이드, 초자, 승화, 심층 심리학 등 꿈에 대한 성적 해석 또는 프로이트식 실현처럼 그가 만들어낸 독특한 개념에는 지적 게임의 매력이 있었다. 프로이트는 시의성의 가치도 잘 알고 있었다. 유럽의 자살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계속되던 1920년 프로이트는 쾌락의 원리를 넘어서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 소개된 죽음의 본능이라는 개념은 죽음의 소망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1920년대 대부분의 기간의 종교적인 믿음은 급격히 쇠퇴했다. 이런 현상은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심했다. 이에 프로이트는 단순히 인간의 구조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던 종교를 해부하는 데 몰두했다. 환상의 미래라는 책에서 프로이트는 불행을 피하려는 인간의 무의식적 시도를 다뤘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고통을 피하려 한다. 인류가 믿는 종교는 이런 종류의 집단적 망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이런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프로이트의 분석은 시대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50대의 예언자가 오랫동안 황야를 방황하다가 갑자기 상류층 젊은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놀라운 점은 사상의 변화무쌍함과 그 편재성이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모든 것에 대해 새롭고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프로이트는 광범위한 학문 영역의 최신 경향을 대번에 파악하는 재능이 뛰어나서 엘리트층의 뇌리 속에 이미 반쯤 형성되어 있던 사상을 화려한 미사여구와 대가다운 확신으로 자신의 이론 안에 담아낼 수 있었다. 그거야말로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닌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감탄했다. 1920년대 초 많은 지식인이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자신이 프로이트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프로이트주의의 호소력은 1921년에 나온 인상적인 소설 크롬 옐로를 발표한 올더스 헉슬리에서부터 프로이트를 하나의 신탁이라고 생각한 의문한 보수주의자 토마스 만에 이르기까지 특히 소설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작용했다.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가 지식인과 예술가에 미친 영향은 더욱 컸다. 평화가 도래하자 문화의 전 범위에 걸쳐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났으며 그 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상대성 이론과 프로이트주의를 혁명의 전주곡이자 메아리라 생각했다. 혁명의 뿌리는 전쟁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1905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의 발레 리스 발레단의 세르게이 다길레프 감독은 이런 혁명의 목소리를 대중연설 안에 웅장하게 담아냈다. 우리는 역사의 정점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산책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미지의 문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손으로 창조되지만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의욕 없이 아름다운 성에 파괴된 성벽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미학의 계율을 위해 잔을 드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관능주의자로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다가올 투쟁이 인생의 즐거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죽음이 부활만큼 아름다우며 눈부시게 빛나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다길레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즈음 파리에선 처음으로 야수파의 전시회가 열렸다. 역시 파리에서 다길레프는 1913년 이고리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무대에 올렸다. 그 무렵 아널드 셴베르크는 무조성의 세계의 피아노곡을 발표했다. 알반 베르크는 현악 사중주 작품 3을 선보였다. 그리고 앙리 마티스는 입체파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미래파가 선언문을 발표하고 크루트윌러가 새로운 클럽을 베를린에서 창설한 것은 1909년이다. 베를린은 1911년에 처음 표현주의라고 망명된 예술운동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1920년대를 호령했던 모든 인물은 1914년 전에 이미 책을 내거나 전시회를 갖거나 공연을 선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모더니즘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모더니즘에는 방향이 없었다. 모더니즘의 급진적인 정치적 성향과 황폐화된 세계 위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생긴 것은 세계대전이라는 절망적인 혼란과 그로 인한 구체제 앙샹레짐의 붕괴가 있은 뒤였다. 따라서 1905년 구슬프고 불어나이까지 한 다길레프의 지적은 놀랄만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1790년과 1830년의 혁명과 낭만주의 운동의 혼란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혁명적인 변화에서 정치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임스 조이스, 트리스탄 차라, 블라디미르 레닌이 1916년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망명자 신분으로 취리일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레닌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모더니즘이 폭발적인 대중의 갈채를 받으며 텅 빈 무대 위의 모습을 드러냈다. 1918년 11월 9일 저녁 베를린의 제국의회 건물에서 표현주의 지식인위원회가 열렸다. 그들은 극장의 국유화와 예술가에 대한 국가지원, 모든 예술원의 폐지를 요구했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주의와는 출발점이 달랐지만 프로이트주의 사상의 시각 이미지를 입혔다고 볼 수도 있다. 초현실주의에는 미래파나 다다이즘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실천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초현실주의를 구성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 일으킨 시간과 공간의 혼란과 당시 유행하던 프로이트의 성적 영지주의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1919년 6월 23일 꼽힌 소녀들의 그늘에서를 발표했다. 이 소설은 분절된 시간과 잠재의식에 새겨진 성충동에 관한 방대한 실험의 시작으로 그 시대의 관심을 집약하고 있다. 6개월 뒤 12월 10일 프루스트는 콩쿠르상을 수상했다. 이제 프랑스 문학의 무게중심은 19세기에 살아남은 위대한 거장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멀어졌다. 물론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거장들의 작품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제1권을 자비로 출판해야 했다. 판매 수입은 제작비의 3분의 1에 그쳤다. 1956년이 될 때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정권은 연간 판매량이 1만 권도 안 됐다. 파리에서 집필하고 있던 제임스 조이스는 영국에서 출판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율리시드는 1922년에 완성되었지만 개인 인쇄소에서 간행된 뒤 국경을 넘어 영국에 반입되었다. 하지만 율리시드의 중요성은 간과되지 않았다. 프로이트의 개념을 문학의 언어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소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같은 해 새로 등장한 당대 예언자 신 엘리엇은 율리시즈가 19세기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라고 평했다. 프루스트와 조이스는 둘 다 위대한 선구자로서 시대의 무게중심을 미래로 옮겨놓았지만 우연히 공유하게 된 그들의 세계관 안에 상대방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그들은 1922년 5월 18일 파리에서 처음 만났다. 스트라빈스키의 르나르가 초연되었을 때였다. 다길레프와 배우들을 위한 파티가 열렸고 거기엔 스트라빈스키와 무대 미술을 담당한 파블로 피카소도 참석했다. 스트라빈스키에게 무례를 범하기도 했던 프루스트는 어리석게도 귀가하는 택시에 조이스와 동승했다. 술에 취한 조이스는 프루스트의 책은 단 한 줄도 읽지 않았다고 큰소리쳤고 화가 난 프루스트는 리츠 호텔로 돌아가면서 자기도 마찬가지로 공수했다. 프루스트는 6개월 후 죽었다. 프루스트가 죽기 전 유명한 수학자 카미오 베타르는 그를 아인슈타인의 문학적 해석자라고 찬양했다. 한편 조이스는 피네건의 경야 라는 책에서 프루스트 비테 건배합시다 라는 말장난으로 프루스트를 비꼬았다.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의 이론처럼 19세기를 파괴한다는 프루스트나 조이스 같은 작가들의 관념은 명확하긴 했지만 그렇게 멋지진 않았다. 19세기에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철학, 우리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에 대한 철학이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그것은 유대 기독교적 사상과 고전 세계의 공동유산이었다. 라이오넬 트릴링이 율리시즈에 대한 엘리엇의 평가를 분석하며 지적한 것처럼 대표적인 신미주의자 월터 페이턴은 르네상스를 이용하며 19세기는 단단하고 보석 같은 화염으로 불타오르는 능력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다. 트릴링에 따르면 19세기에는 페이터처럼 고귀하고 초연한 사람조차 개인의 인생에 대해 성공인가 실패인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세기의 소설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성공에 관심을 두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율리시즈는 반영웅의 등장을 부각시켰다. 그뿐 아니라 창작의 중심 요소로 작용했던 개인 영웅주의를 파괴했으며 도덕적 균형 감각과 판단을 완전히 무시했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은 더 이상 인간 행동에서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 아니었다. 이러한 흐름은 시대를 형성하는 새로운 인간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당시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던 마르크스주의도 영지주의의 한 형태였다. 마르크스는 경험적으로 인식된 사물의 외관 너머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제관계의 최종 모습은 내적이지만 감춰진 본질적인 모습과 매우 다르거나 정반대다. 이 말은 앞에 인용된 프로이트의 말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결단을 내리거나 사건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의지가 강하더라도 편집법적 유물론에 익숙한 사람에게 인간은 현실에서 경제적인 힘의 불강력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보잘것없는 표류물에 불과하다. 눈에 드러나는 개인의 행동은 계급적 행동 양식을 숨기고 있다. 개인은 계급적 행동 양식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할 만한 힘도 없다. 29조.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방금 설명했듯 송나라는 춘추시대에 번성하긴 했지만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에는 쇠퇴해버린 문화국가였다. 그런 유산 때문인지 송나라에선 여전히 모자와 같은 예복들이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월나라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월나라는 춘추시대 말에 이르러서야 중국 역사에 동참했던 신흥국가. 그 전에는 거의 야만 상태에 있었던 나라의 하나였다. 월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추장시대의 야만적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월나라의 이런 사정을 모르고 송나라 상인은 모자를 팔려고 월나라로 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물정을 전혀 모르는 송나라 상인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단순한 인상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단순한 인상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송나라 상인은 송나라에서 월나라 살인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문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모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송나라 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송나라 상인 자신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월나라로 가려고 한 이유는 그 나라에서도 모자가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에게 월나라라는 곳은 송나라와 동일한 공간으로 간주되었던 셈이다. 마침내 그는 부자가 되리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월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월나라는 송나라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나라였다. 월나라에서 사회적 위상을 나타내주는 것은 모자와 같은 예복들이 아니라 일종의 문신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모자라는 물건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이곳 월나라에서 그는 상인이면서도 동시에 상인이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모자를 팔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는 상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자를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그는 결국 상인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우리는 월나라 저작거리에서 모자꾸러미를 든 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송나라 사람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자아 동일성이 와해될 때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게 마련이다. 상인이면서 동시에 상인이 아닐 때 오는 현기증 역시 이런 것이다. 이것은 바로 차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차이. 인간의 사유가 동일성의 논리를 통해 그렇게도 부정하려고 애써왔지만 차이는 항상 우리의 삶의 도처의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순간에 불쑥 우리를 엄습해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인상처럼 쉽게 송나라 상인을 어리석은 인물로 폄하해버릴 수 있을까? 오직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만 송나라 상인은 어리석은 존재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 삶이 차이와 타자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자연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차이 속에 머물며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 혹은 대봉을 타고 그 차이를 비행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송나라와 월나라의 차이, 자신이 생각했던 월나라와 실제로 경험한 월나라의 차이, 사유와 삶의 차이, 동일성과 타자성의 차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자. 송나라 상인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분명 장자와 같은 철학자는 이 차이와 낯섦에 오래도록 머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송나라 상인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는 끈덕지게 차이와 낯섦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고도의 긴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송나라 상인에게는 단지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뿐이다. 하나는 월나라의 야만성에 분통을 터뜨리며 송나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월나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낭자는 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전자가 차이와 낯섦을 회피하는, 따라서 일상적 삶에 다시 매몰되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자가 볼 때 사실 두 번째 선택지만이 차이와 낯섦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월나라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그곳에 자신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때까지 그 거리감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이와 낯설음을 회피하면 우리는 결국 매출하게 머물게 될 것이고, 차이와 낯설음에 끈덕지게 마주 선다면 우리는 장자가 이야기했던 한 마리의 거대한 대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트랜스크립팅. 송나라 상인의 극적인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차이와 타자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 점에서도 우리 삶은 분명 여행을 닮아 있다. 분명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여행은 낯선 곳으로의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친숙하고 편안한 곳으로의 이동은 겉보기에는 여행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여행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메추라기가 나뭇가지와 땅 사이를 반복해서 날아오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여행은 차이를 가로질러야 한다. 곤이라는 물고기와 대붕이라는 새 사이의 차이, 친숙하고 안정적인 평지와 아찔한 구만리 창공 사이의 차이, 그리고 대붕이 탄생했던 북쪽과 대붕이 날아가려는 남쪽 사이의 멀고 먼 차이. 차이를 가로지르는 운동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가라타니 고진이라면 바로 이런 운동을 가리켜 자신의 말대로 트랜스크리틱이라고 명명했을 것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즉 의심하는 주체는 시스템과 시스템 또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나타난다. 즉 사이는 단지 차이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긍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진 순간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초론적 장소, 즉 트랜스크리틱을 허용하는 공간이다. 보통 사람들은 데카르트를 코기토라는 고독한 사유주체를 발견한 관념론자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는 프랑스로부터 네덜란드, 즉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했는데 그는 이곳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이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암스테르담은 그 당시 가장 자유로운 무역도시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차이의 도시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바로 이 위대한 도시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도 탄생하지 않았던가. 고진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바로 이런 차이에서, 즉 프랑스와 암스테르담 사이의 차이에서 의심하는 주체인 코기토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타자긍정, 비인칭적 주체를 발견하는, 내 에고에 매달리지 않게 하는,
물론 이 경우 코기토는 낯설음을 경험하고 있던 데카르트 자신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다. 코기토와 차이의 문제를 암축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와 암스테르담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 된다. 고진에게 있어 코기토는 시스템과 시스템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차이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는 차이의 주체를 의미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트랜스크리틱이란 결국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차이에 서서 두 공동체를 성찰할 수 있는 철학적 운동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점에서 코기토는 데카르트에게만 한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송나라와 월나라 사이의 차이에 머물며 당혹감을 느꼈던 송나라 상인도 하나의 코기토였다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진의 말처럼 그는 실제로 시스템과 시스템 또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송나라 상인은 하나의 폐쇄된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속한 시스템 외부로 나가려고 시도했다. 불행한 것은 그가 처음 생각했던 외부 시스템이 결국 자신이 속한 내부 시스템의 단순한 연장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송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월나라에서도 모자를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을 테지. 이 상인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모자를 팔러 간 송나라 상인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다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송나라 사람의 에피소드, 즉 이방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지 않을 수 없다.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약을 손에 바르고 무명을 빨아서 탈색하는 일을 대대로 하였다네. 어떤 이방인이 그 말을 듣고 금 100냥을 줄 터이니 약 만드는 비법을 발라고 했지. 그러자 그 사람은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의논하면서 우리가 대대로 무명을 빨아 탈색시키는 일을 했지만 기껏해야 금 몇백 냥밖에 만져보지 금 몇 냥밖에 만져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약을 만드는 비법을 금 100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팝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 이방인은 오나라 임금에게 가서 그 비법을 가지고 유세를 했다네. 마침 월나라 임금이 싸움을 걸어오자 오나라 임금은 이방인을 수군의 대장으로 삼았다네. 왜냐하면 그 이방인에게는 물에서도 손이 트지 않게 하는 비법이 있었기 때문이지. 결국 겨울에 수전을 벌여 그 이방인은 월나라 군대를 대패시켰다네. 오나라 임금은 그 사람에게 땅을 떼어주고 영주로 삼았다네. 손 트는 것을 막는 약은 마찬가지였는데 한쪽은 그것으로 영주가 되었고 다른 쪽은 그것으로 무명빠는 일밖에 못했다네. 사용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지. 이 에피소드에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 명은 손이 트지 않는 약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가진 어느 송나라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송나라 사람으로부터 비법을 사려고 한 어떤 이방인이다. 송나라 사람은 이 비법을 통해서 겨울에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는 손이 트지 않는 비법을 이용해서 겨울에도 무명을 그것도 아주 많이 세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동일한 업종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비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따라서 겨울에는 무명을 세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손트지 않는 비법을 사려고 한 이방인은 그 방법을 송나라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인물로 그려진다. 송나라 사람으로부터 그가 사들인 비법은 분명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방인은 이 비법을 무명을 세탁하는 데 쓰지 않고 수전을 향하는 데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장자의 말대로 그는 이 비법을 사용하는 바가 달랐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오나라가 수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 100냥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부를 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점이다. 무명을 빨던 송나라 사람이 특정한 시스템 안에 매몰되어 있던 존재라면 비법을 사들인 이방인은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를 횡단하고 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비법을 팔라는 이방인의 제안을 받고 송나라 사람은 가족을 모두 불러놓고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한다. 그러나 사실 송나라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과 의논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동일한 시스템 안에 속해 있고 따라서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규칙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이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와 토론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와 토론이 아무리 진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공동체의 규칙을 집단적으로 재확인하는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진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송나라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송나라 사람은 특정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차이의 주체 즉 코기토가 결코 발생할 수 없다.
이 점은 송나라 사람이 자신이 속한 시스템을 바깥에서부터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반면 이방인은 송나라와 오나라의 사이 혹은 월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서 있던 존재이다. 그는 바로 이 경계 지점에서 다른 삶의 양식을 비교해 볼 수도 있었다. 이 이방인이 고진이 말한 자유의 주체 혹은 코기터를 대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조망의 능력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철학적 문제, 타자. 인간 존재는 인정받고자 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인되기를 원한다. 인간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때로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는 타자를 향해 나아간다. 그 결과 인간 존재는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즉 자기 또는 분리된 개인으로서는 존속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드는 상실의 체험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인간 존재는 자신을 항상 미리 주어진 외재성으로 여기저기 갈라진 실존으로 체험하게 된다. 몰랑쇼, 밝힐 수 없는 공동체. 의사소통의 불가능성. 송나라 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송나라 상인은 월나라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에서 차이와 낯설음을 경험하게 된다. 모자를 팔기 위해 월나라에 들어갔지만 월나라 사람들은 모자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송나라 상인이 월나라에서 느꼈던 차이와 낯설음이란 타자와의 우연한 마주침이 낳은 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타자라는 범주는 차이라는 범주보다 우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독한 자 혹은 유아론적인 자에게는 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단지 공허한 동일성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타자와 마주침으로써만 우리는 자신과 타자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타자를 낯설게 경험하는 만큼 자신도 낯선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장자가 차이와 낯설음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타자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존재를 의미하는 타자라는 개념은 과연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선 송나라 상인이 월나라에 들어가서 처음 만났던 월나라 사람들로 구체화될 수 있다. 월나라 사람들이 진정 송나라 상인에게 타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송나라 상인이 속한 공동체 혹은 시스템의 규칙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자로서 월나라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타자란 우선 나와는 다른 공동체 혹은 나와는 다른 시스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이방인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송나라 사람에게 그의 가족들은 과연 타자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 비록 그의 가족들이 외형적으로는 그와 다른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결국 송나라 사람에게 타자가 될 수 없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와 동일한 공동체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타자와의 마주침은 타자가 속한 시스템과 내가 속한 시스템 사이 혹은 양자 간의 차이에 직면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장자 제물론에 등장하는 다음 논쟁 이야기는 장자가 얼마나 타자와의 차이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숙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제가 당신과 논쟁을 했다고 합시다. 당신이 저를 이기고 제가 당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정말 옳고 저는 정말 그른 것일까요? 반대로 제가 당신을 이기고 당신이 저를 이기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옳고 당신은 정말 그른 것일까요? 또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른 것일까요? 아니면 두 쪽이 모두 옳거나 두 쪽이 모두 그른 경우는 없을까요? 당신이나 저 모두 알 수가 없다면 이 논쟁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도 헷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런 당혹스러운 사태를 판정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판정해보라고 하면 이미 당신과 의견이 같은데 그가 어떻게 올바로 판정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저와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판정해보라고 하면 이미 저와 의견이 같은데 그가 어떻게 올바로 판정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과도 다르고 저와 생각과도 다른 사람에게 판정해보라고 한다면 이미 당신이나 저와 생각이 다른데 그가 어떻게 올바로 판정할 수 있습니까? 제물론. 이 대화에서 두 사람 간의 논쟁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물론의 추상적인 논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송나라 상인 이야기에 이 논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 사이에 논쟁이 시작됐다고 가정해보자.
송나라 상인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모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월나라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문신을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다. 만약 두 사람이 치열하게 논쟁해서 송나라 상인이 이겼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월나라 사람의 주장은 과연 그런 것일까? 반대로 월나라 사람이 이겼다고 한다면 송나라 상인의 주장 역시 그러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장자는 상이한 공동체에 속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논쟁이 가능한 경우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간다. 마침내 그는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의 논쟁을 중재하기 위해 제3자를 도입하는 데까지 이른다. 중재를 위해 논쟁에 개입된 제3자는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송나라 상인과 공동체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월나라 사람과 공동체의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월나라의 규칙이나 송나라의 규칙과는 전혀 다른, 예를 들자면 가령 흉노족과 같은 변방지역의 이질적인 규칙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떤 경우도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 사이의 치열한 논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 제3자는 이미 논쟁을 중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치에 서 있지 않다. 그는 이미 송나라 상인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월나라 사람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잘해도 편파적인 중재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제3자는 분명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과는 다른 객관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도 두 사람을 중재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속한 특정한 공동체의 규칙, 즉 흉노족의 삶의 양식과 규범만을 따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 사이의 논쟁을 어떻게 중재해야 한단 말이냐. 장자는 과연 어떤 기막힌 방법을 제안하려고 이렇게까지 장황한 논의를 전개해야 했을까? 더구나 그는 왜 논쟁을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자마자 곧바로 그것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지금 하나의 역설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재자가 가능한 논쟁은 진정한 논쟁이 아니며 진정한 논쟁은 중재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역설을, 여기에서 중재가 가능한 논쟁이란 논쟁의 양측이 모두 동일한 공동체 규칙을 공유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논쟁을 말한다. 반면 중재가 불가능한 논쟁이란 논쟁의 양측이 서로 다른 공동체의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논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장자가 말한 대로 그것은 어떤 식으로도 중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의 실마리는 바로 동일한 지점에 함께 놓여 있다. 장자는 우리에게 타자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라니 어떤 합리적인 수단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애초에 논쟁의 해결과 타자와의 만남이란 사건에 양립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타자와 마주쳤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낯섦과 차이는 끝내 해소될 수 없다는 말인가? 장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어느 순간 우리는 차이를 가로지르는 대붕이 될 수 있고 마침내 타자와 소통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장자의 궁극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을 받아들일 때 차이를 가로지르는 비행이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진다면 이제 장자 철학의 핵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관계가 아닌 관계. 희극. 1831년 여름 프랑스의 루이 필립 왕은 자신만만했다. 1년 전 그가 권좌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던 7월 혁명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사라지고 번영과 질서가 되찾아오고 있었다. 그에게는 카시미르 페리의 총리가 이끄는 유능한 관리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의 북부와 동부를 여행했으며 지방의 중간 계급들로부터 영웅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는 파리의 팔레 루아얄에서 호화롭게 살았다. 매주 그를 모시는 연회가 열렸다. 그는 먹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푸아그라와 사냥에서 잡은 고기를 좋아했다. 또 엄청난 개인 재산과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었다. 그러나 루이 필리프의 평온을 흔드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1830년 말 샤를 필리퐁이라는 이름의 28살짜리 무명 화가가 라카리카튀르라는 풍자 잡지를 발간하여 그곳에 왕의 얼굴을 배 모양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필리퐁은 루이 필리프가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라고 비난했다. 필리퐁의 만화는 왕의 볼록한 뺨과 구근 같은 이마를 과장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어에서 벤을 뜻하는 푸아르는 바보나 얼간이를 가리키기도 했기 때문에 전혀 정중하지 않은 태도로 루이 필리프의 행정 능력을 피아냥거리는 셈이었다. 왕은 격분했다. 그의 부하들에게 잡지의 제작을 방해하고 파리의 가판대에 나온 잡지를 모두 사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해도 필리퐁을 막지 못하자 1831년 11월 이 풍자 만화가는 왕 개인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파리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필리퐁은 10,000원을 잃은 법정에서 검사에게 자신과 같은 위험한 사람을 기소해 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정부가 왕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배 모양으로 생긴 모든 것을 체포해야 하며 나아가 배 자체도 밖으로 나돌지 못하게 해야 한다. 프랑스에는 배나무가 수천그루 있으며 거기에 열리는 열매는 모두 투옥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리퐁의 조롱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필리퐁은 6개월령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으며 이듬해 새 잡지 르 샤르바리에서 다시 배 농담을 하자 바로 툭 뛰었다. 결국 필리퐁은 왕을 배로 묘사한 죄로 총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로부터 30년 전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역시 해악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1799년에 권좌에 오르면서 파리의 모든 풍자 신문의 폐간을 명령했으며 경찰 총수 조셉 푸시에게 만화가들이 자신의 외모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외모를 그리는 일은 자크 루이 다비드에게 맡겼다. 나폴레옹은 이 위대한 화가에게 자신이 말 위에 올라 군대를 이끌고 당당하게 알프스를 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나폴레옹은 그 결과로 나온 생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나폴레옹이 흡족하여 다시 다비드에게 그의 승리의 행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1804년 12월에 노트르담 대관식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화려함이 극치를 이룬 행사였다. 프랑스의 네노라는 인물은 모두 이 성당에 모였다. 교황, 피우스 7세도 참석했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표를 보냈으며 장 프랑스와 르지웨르를 특별히 음악을 작곡했다. 교황은 나폴레옹을 축복하여 고요한 성당에서 황제 만세를 외쳤다. 다비드는 이 장면을 조세핀의 성사라는 제목으로 1807년 11월에 완성하였으며 이것을 나의 탁월한 주군에게 바쳤다. 나폴레옹은 환호자격하여 예술에 기여한 공로로 다비드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이를 수여했다. 그는 다비드의 가슴에 훈장을 꽂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프랑스의 고상한 취향이 되살아났어. 그러나 모든 화가가 다비드처럼 나폴레옹을 보진 않았다. 조세핀의 성사가 나오기 몇 년 전 잉글랜드의 풍자 만화가 제임스 길레이는 프랑스 초대 황제 나폴레옹의 대관식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장면을 묘사했다. 그러나 그에게 프랑스의 고상한 취향을 되살렸다는 이유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달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제임스 길레이는 추종자, 아첨꾼, 죄수를 이끌고 점점 빼며 걸어가는 황제의 모습을 그렸다. 황제는 잔뜩 부풀어 올라 우쭐거리고 있다. 교황 피우스 7세도 등장하지만 다비드의 그림에서와는 달리 길레이의 교황은 가운 밑에 성가대 소년을 감추고 있는데 이 소년은 가면을 벗고 악마의 얼굴을 드러낸다. 조사피는 다비드가 그린 생기 있는 얼굴의 처녀가 아니라 여드름 자국이 심한 뚱보로 그려져 있다. 조세핀. 뚱보로 그려진 조세핀. 이 용어가 조세핀이인가? 행렬은 나폴레옹이 정복한 프로이센, 스페인, 네덜란드의 대표들이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들 뒤에는 족쇄를 찬 병사들의 행렬이 따라온다. 따라서 조세핀
나폴레옹은 백성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준 황제가 아닌 것이다. 그들을 줄 세우고 감독하는 사람은 경찰 총수 조셉 푸쉐인데 길레이는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았다. 정의의 검을 들고 그러나 그 검은 피에 젖어 있다. 나폴레옹은 격분했다. 그는 이 그림을 프랑스로 반입하는 자는 재판 없이 수감하라고 푸쉐에게 명령했다. 그는 런던 대사라는 공식적인 외교 통로를 통하여 길레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만일 잉글랜드 침공에 성공한다면 그 화가를 찾아내겠다고 맹세했다. 나폴레옹다운 반응이었다. 1802년 아밍 조약을 체결할 때 나폴레옹은 심지어 자신을 그리는 모든 풍자 화가 만화가는 살인범이나 위조범과 똑같이 다룰 것이며 프랑스로 인도하여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다. 그러나 잉글랜드 쪽 협상자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그 요청을 거부했다. 만일 유머가 단지 장난에 불과하다면 루이 필리프와 나폴레옹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인식한 대로 농담은 비판의 한 방법이다. 이것은 오만, 잔혹, 허세에 대하여 미덕과 양식으로부터 이탈한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유머는 불만을 제기하는 데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겉으로는 즐거움만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은근히 교훈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만화는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설교를 알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만화를 보면서 낄낄거리다가 권위에 대한 불만 토로가 적절하다고 인정하게 된다. 나아가서 비록 필리퐁이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농담은 겉으로는 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직접 말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궁정에서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힘들었던 심각한 일들을 왕에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릿광대였다. 부패로 악명 높은 성직자들을 다스렸던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말 한마리를 살찌우지 못해 고민하자 조정의 어릿광대인 아치볼드 암스트롱은 그 말을 주교로 임명하기만 하면 금방 살이 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프로이트는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농담을 통해 장애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적의 우스꽝스러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계속해서 농담을 통하여 위험한 메시지가 농담의 형태가 아니라면 결코 듣지 않을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농담을 특별히 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희극적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중요한 외과 수술하는 의사를 조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을 끝낸 뒤 집으로 돌아가서 거만하게 의학적 은어로 부인과 딸들을 으르는 의사는 조롱할 수 있다. 우리는 정당화할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 것은 조롱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왕, 능력이 권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왕은 조롱한다. 인간적 본성을 잊고 특권을 남용하는 높은 지위의 권력자들은 조롱한다. 우리는 조롱을 하고 웃음을 통하여 불의와 과잉을 비판한다. 따라서 웃음은 최고의 익살꾼의 속에 지어지면 도덕적 목적을 획득하며 농담은 다른 사람들이 성격과 습관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수단이 된다. 농담은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고 더 공정하고 더 멀쩡한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세무엘 존슨이 말했듯이 풍자는 악이나 어리석음을 비난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존 드라이든의 말을 빌리면 풍자의 진정한 목적은 악의 교정이다. 역사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의 악을 교정하고 강한 자의 허세나 기만을 흔들려는 농담이 부족하지 않다. 18세기 말 잉글랜드의 부잣집 젊은 여자들한테 거대한 가발이 유행했다. 우스꽝스러운 경향의 화가 난 풍자 화가 만화가들은 곧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 여자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안전한 방법이기도 했다.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비판의 대상들이 영토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런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 무렵 상류사회 여자들 사이에서 모유 먹이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전에는 아기에게 관심도 갖지 않던 여자들이 모성에 대한 진보적 사상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기에게 젖을 물리기 시작했다. 육아실에 고개를 들이밀지도 않던 여자들이 굳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젖을 먹였으며 심지어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음식이 나오는
사이사이에 먹이기도 했다. 그러자 풍자 만화가들이 다시 나서서 절제를 요구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잉글랜드 상층 계급에게 또 한 가지 부자연스러운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자신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지위 높은 사람이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 특히 레스토랑 같은 데서 프랑스어로 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펀치는 이것을 교정해야 할 새로운 악습이라고 판단했다. 100년 뒤 미국의 맨하튼 엘리트에게 뉴요커의 풍자 만화가들이 비판할 악과 어리석음이 많았다. 세계에서는 최고 경영자들이 종업원들에게 다정하게 보이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관심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직전에 사라지곤 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야만적인 관행을 부드러운 기술자 우대의 언세로 싸바르는 데 만족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거의 끔찍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착취의 품위를 얹어줄지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풍자 만화가들은 속지 않았다. 제게는 여전히 종업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공리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업원의 자기 실현이나 조직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고위 임원, 특히 법률가들은 자발성이나 공감을 억눌렀으며 결국 일이 요구하는 냉정하고 능률적인 태도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군부는 지구를 파괴할 힘을 기반으로 유례없는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저 만화가들은 장군들의 엄청나게 심각해 보이는 태도의 독자가 비판적인 미소를 짓도록 유도했다. 유머는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유용한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만화가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면 당하거나 창피할 수 있는 상황이나 감정에서 웃음을 끌어낸다. 그들은 화난 때나 차마 살펴볼 수 없는 약한 부분을 짚어낸다. 또 우리가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색한 측면들을 드러낸다. 걱정이 은밀하고 강렬할수록 웃음의 가능성도 커지며 이때 웃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꼬챙이에 깨어내는 솜씨에 바치는 찬사가 된다. 따라서 많은 유머가 지위에 대한 불안에 이름을 붙이고 그럼으로써 억제하려는 시도라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유머를 보고 들으면서 세상에는 나만큼이나 질투심 많고 사회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처럼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처럼 멀쩡한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약간 마시간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또 나처럼 고통받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마음이 상냥한 만화가들은 지위로 인한 우리의 근심을 보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놀린다. 그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를 비판한다. 그들의 교묘한 솜씨 덕분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 자신에 대한 씁쓸한 진실을 받아들인다.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비난했다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상처를 입고 움츠러들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만화도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매슈 아널드가 말하는 예술의 정의, 즉 삶의 비평이라는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의 작업은 권력의 불의와 더불어 사회체제에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지나친 선망도 교정하려 한다. 만화도 비극과 마찬가지로 가장 안타까운 인간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만화가들의 밑바닥에 깔린 무의식적 목표는 유머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런 식으로 조롱할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정치 이상적인 인간이요. 사회마다 각기 특정한 종류의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또 기술, 억양, 기질, 성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단죄하거나 무시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어떤 곳에서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나 자질이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역사의 몇 층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여러 시대 여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명예로운 사람으로 간주했는지 그 다채로운 양상이 드러난다.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자격. 기원전 400년 그리스 반도 스파르타. 고대 스파르타 사회에서 가장 큰 명예를 얻었던 구성원은 남자, 특히 근육질에 싸움을 잘하고 양성애적 성욕이 왕성하고 가족 생활에 별 관심이 없고 장사와 사치를 싫어하고 전장에선 특히 아테네인을 죽이는 데 열의를 보이는 남자였다. 스파르타의 투사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미용사와 연예인을 피했고 처자식에게 감상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장터에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는 것 자체가 수치였다. 심지어 셈을 할 줄 아는 것도 상업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져 경멸을 당했다. 스파르타의 모든 남자는 7살 때부터 군인이 되는 훈련을 받았으며 평양에서 먹고 자면서 전투 연습을 했다. 결혼을 해도 부인과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 자식을 낳기 위해 한 달에 하룻밤을 함께 지낼 뿐이었다. 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황량한 타이게투스 산기슭에 내다 버려 죽이는 것이 관례였다. 476년에서 1096년 서유럽, 로마 제국이 붕괴하자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모범으로 삼았다. 교회가 성자로 여긴 이 사람들은 절대 무기를 들지 않았고 다른 인간을 죽이지 않았고 짐승을 죽이는 것도 피하려 했다. 성 베르나르는 다른 많은 성자들처럼 채식주의자였으며 케미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의 피조물로 여겨 밟지 않으려고 땅을 살피면서 아주 천천히 걸었다. 성자들은 물질적인 부를 피했다. 그들은 집에서 말을 소유하지 않았다. 성 힐라리오는 가로 1.5m, 세로 1.2m의 작은 방에서 살았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가난 부인과 결혼했다고 한다.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추종자들과 함께 초벽으로 둘러싸인 오두막에서 살았으며 탁자나 의자 없이 지내면서 바닥에서 잠을 잤다. 파두아의 성 안토니우스는 뿌리와 풀만 먹었다.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창시자 성 도밍고 대 쿠스마는 부유한 상인의 집을 지날 때는 눈길을 돌렸다. 성자들은 성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했으며 신체적 절제를 극단으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유명했다. 성 가시미르는 가족이 침대에 넣어준 처녀를 돌려보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모와 향수로 그를 유혹하려는 여자와 탑에 갇혔으나 잠시 흥분을 했을 뿐 곧 그녀를 밀어내고 신으로부터 영원한 동정이라는 띠를 받았다. 1096에서 1500년 서유럽 1차 십자군 이후의 시기로 이때는 기사가 서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기사는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성에서 살았고 침대에서 잠을 잤으며 고기를 먹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여기면 특히 이슬람 사람들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을 때는 짐승에게 눈길을 돌렸다. 짱드 그라이는 멧돼지를 4,000마리나 죽였다고 전해진다. 기사들은 또 능숙한 여인 노릇을 하며 궁정에서 여자를 유혹했으며 이때 실을 세련되게 이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처녀를 특히 높이 쳤다. 기사는 돈에 관심을 가졌지만 장사가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돈만을 높이 쳤다. 그들은 말도 좋아했다. 정복되지 않은 기사 1441년경의 저자 구티에레 디아스 데 가메스는 이렇게 말했다. 기사는 나귀나 노새를 타는 사람이 아니다. 기사는 약하고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 아니다. 기사는 강하고 힘이 넘치며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사에게 어울리는 짐승은 좋은 말밖에 없다. 1750에서 1890년 잉글랜드 1750년이 되자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싸우는 방법을 안다는 것만으로 존경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다. 차라리 춤이 더 중요했다.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신사였다. 신사는 부유했고 자신의 소유지를 관리하는 일 이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으며 장난삼아 산업이나 무역, 특히 인도와 서인도제도 무역에 손을 대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상인이나 사업가, 산업가 등 열등한 계급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들은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들을 산비탈에 버려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다. 그럼에도 시내에 정부를 두는 것은 상관없었다. 이 시대에는 늘적지근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머리 손질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발소에도 정기적으로 드나들어야 했다. 체스터필드 경우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신사의 대화는 엉뚱한 열의를 보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추구했다. 그래야 내 아주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하는 식으로 멍청하게 허두를 꺼내놓고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하찮은 일화를 늘어놓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체스터필드는 또 신사람은 모름지기 미뉴에트를 출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아하게 팔을 움직이고 손을 내밀고 점잖게 모자를 쓰고 벗는 것이 신사의 춤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라. 체스터필드는 또 여자 관계에 대해서 충고하면서 신사는 결혼을 해야 하지만 여자는 다 큰 애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자 옆에 앉게 되면 신사는 입을 다물기보다는 제잘거려야 한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여자한테서 둔감하거나 오만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하자. 243쪽.